이 여인은 눈보라치는 밤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깨진 그릇을 만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녀의 손이 닿으면 깨진 그릇조차 전보다 더 아름답게 살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그녀를 마을에서 내쫓았을까요? 그리고 눈밭에서 죽어가던 이 여인이 어떻게 장터의 전설이 되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버려진 여인이 세상에 깨진 것들을 이어붙인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 편안하게 들으시기 좋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빛 공방의 여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낙동강 상류를 따라 굽이굽이 올라가다 보면 산이 한쪽으로 무릎을 꺾듯 오므라드는 자리에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백운촌이라 불렸습니다. 흰 구름이 머문다는 뜻이었지만 정작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구름보다 흙을 더 가까이 알고 살았습니다. 산자락 붉은 흙, 강가 고운 흙, 비 온 뒤 물기 머금은 검은 흙. 어디서 어떤 흙이 나는지 그 흙으로 무엇을 빚어야 하는지를 몸으로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자기 가마가 없는 집은 거의 없었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끼니 때 밥 짓는 연기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원요라는 가마집은 마을 안쪽 가장 깊숙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황노인이 30년 넘게 불을 지핀 곳이었습니다. 담벼락은 세월만큼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가마 앞마당에는 구워지지 못한 그릇 조각들이 몇 해째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 귀퉁이에서는 어디서 자랐는지 모를 작은 쑥대 하나가 해마다 여름이면 돋아났다가 아무도 돌보지 않아 가을이면 혼자 말라갔습니다. 은별이 그 집에 들어온 것은 이른 봄이었습니다. 혼례를 마친 다음 날 새벽 은별은 가장 먼저 가마 앞 흙더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집 오기 전부터 흙을 만지던 손이었습니다. 강 건너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라 어려서부터 어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 물레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던 아이였습니다. 흙이 손바닥 위에서 형태를 얻어가는 것을 그 아이는 말을 배우기 전부터 보았습니다. 시집 온 첫날 황노인은 은별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은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은별은 조심스럽게 물레 앞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황노인이 없는 이른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손이 흙에 닿는 순간 무언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흙은 그녀의 손끝에서 천천히 열렸습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재촉하지 않아도 형태가 생겨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도원요 새 며느리가 빚은 그릇이 다르다고 장터에서 조용히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자리가 고르고 두께가 균일하고 무엇보다 불 앞에 세워놓았을 때 그릇이 기울지 않는다고들 했습니다. 오래된 솜씨를 가진 사람처럼 그릇이 스스로 중심을 잡고 서 있다고 황노인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도 인정도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황노인이 가마 앞에 서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고 은별이 빚어놓은 그릇 옆에 자신의 그릇을 나란히 두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은별은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흙을 만지는 시간만이 고요했습니다. 시집 온 지 한 해가 지나갈 무렵 은별은 하나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황노인이 쓰는 흙이 계절마다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의 느낌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워낸 그릇을 보면 표면에 미세한 불균형이 남았습니다.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 그릇 표면이 미세하게 울룩거리는 것이 솜씨의 문제가 아니라 흙의 문제라는 것을 은별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일이었고 도원요의 일이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나서서 헤아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황노인이 가마에 불을 지피고 사흘밤을 꼬박 지켰습니다. 은별도 곁에서 물을 끓이고 숯을 날랐습니다. 가마 문을 여는 새벽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릇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릇들이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없이 한 개가 금이 갔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을 불러올지 황노인은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몰랐을까요? 가마에서 나온 그릇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흙 속 깊이 이미 금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터였습니다. 그 겨울은 유난히 일찍 왔습니다. 낙동강 상류의 바람은 산을 타고 내려와 백운촌 골짜기 안쪽까지 파고들었고 가마집 처마 끝에 매달린 마른 풀단이 밤새 흔들리다 새벽이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흙이 굳는 속도가 빨라졌고 물레 앞에 앉으면 손가락 마디부터 먼저 시려왔습니다. 그래도 은별은 매일 아침 가마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흙을 고르고 물을 맞추고 손바닥으로 덩이를 두드려 공기를 뺐습니다. 그 반복되는 동작 안에서만큼은 이 집의 무거운 공기가 잠시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릇들은 계속해서 금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둘, 그 다음 가마에서는 10개 중 셋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은 언제나 비슷한 자리에서 생겼습니다. 그릇의 몸통, 가장 두께가 얇아지는 부분. 불의 온도가 문제인지 식히는 속도가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문제인지를 은별은 조용히 살폈습니다. 손끝이 먼저 답을 알았습니다. 흙이었습니다. 황노인이 가을부터 들여오는 흙 안에 손으로 빚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운 모래인지 잘게 부서진 돌가루인지 분명하게 구분되지는 않았지만 흙이 물을 머금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불 앞에서 그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고른 흙은 열을 받아도 천천히 하나가 되지만 이질적인 것이 섞인 흙은 불 앞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버티다가 결국 제 안에서 갈라지고 맙니다. 은별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것을 먼저 입에 올리는 것은 그 집에서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황노인은 그 즈음 부쩍 마을 아랫길 쪽으로 자주 나갔습니다. 흙을 사오는 날이면 수레를 직접 끌었고 은별이 근처에 오면 덮개를 먼저 당겼습니다. 누군가를 의식하는 사람의 동작이었습니다. 은별은 그것을 보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과 정말 모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을 안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원요 그릇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장터에서 도원요 그릇을 고르는 손길이 줄었습니다. 오래 거래하던 장사꾼 하나가 조심스럽게 황노인을 찾아와 말을 꺼냈다가 황노인의 얼굴을 보고 말끝을 흐리며 돌아간 일도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은별은 가마집 안에서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황노인은 그날 저녁 유난히 오래 가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식은 가마를 앞에 두고 어둠 속에서 오래. 은별이 저녁을 알리러 나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침묵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은별도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황노인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에 불을 떼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흙이 충분히 숙성되기 전에 물레에 올리고 그릇이 천천히 말라야 할 시간을 줄였습니다.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그릇은 더 자주 금이 갔고 금이 갈수록 황노인은 더 서둘렀습니다. 어디선가 균열이 시작되면 그것을 막으려 다른 곳을 더 세게 누르는 것처럼 그 겨울의 도원료는 그런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은별은 그 사이에서 묵묵히 자신의 그릇을 빚었습니다. 황노인의 방식과 나란히 두면 차이는 선명했습니다. 은별의 그릇은 불 앞에서도 금이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도 그 차이는 보였고 그것이 황노인에게 무엇으로 느껴졌을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칭찬받지 못하는 솜씨란 때로 죄가 됩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가마집 안의 공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황노인의 눈길이 은별을 향할 때마다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운함인지 자존심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뒤섞인 더 복잡한 감정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든 흘러갈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지붕 위에 소리도 없이 쌓였습니다.
가마집 마당의 그릇 조각들이 흰 눈 아래 하나씩 덮이기 시작했고 쑥대가 말라있던 귀퉁이도 이내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질수록 가마집 안의 무언가는 더 소리 없이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마침내 균열이 눈에 보이는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가마에서 꺼낸 그릇 하나를 황노인이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내려놓던 날이었습니다. 그릇은 겉으로는 멀쩡했습니다. 금도 없었고 색도 골았습니다. 그런데 황노인은 그것을 좋은 것들 사이에 두지 않았습니다. 따로 구석에 소리 없이 밀어두었습니다. 은별은 그 그릇을 나중에 혼자 들어보았습니다. 손끝에 무언가 미세하게 걸렸습니다. 속이 고르지 않은 흙으로 빚은 그릇이 불을 거치면서 안쪽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겉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그릇은 이미 제 안에서 부서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닮았는지 은별은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 가마집 안쪽 어딘가에서 아무도 듣지 못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금이 가는 소리인지 아니면 얼음이 쓰러지는 소리인지. 다음 날 아침 황노인은 은별에게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고 그 목소리는 마당 밖까지 새어나갔습니다. 그것이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황노인이 소리를 높인 날 이후로 가마집 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기보다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보이는 자리로 올라왔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황노인의 눈길은 이전보다 자주 은별에게 머물렀고 그 눈길 안에는 이유를 찾는 사람의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그릇이 금이 갈 때마다 가마의 온도가 맞지 않을 때마다 황노인은 은별 쪽을 먼저 보았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는 분명했습니다. 은별은 그 시선을 받으면서도 물레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것이 허락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금 가는 일은 그 겨울 내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5개, 어느 날은 2개. 가마 문을 열 때마다 황노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 굳은 얼굴이 풀리는 것을 은별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원요 그릇을 함부로 사면 안 된다고, 쓰다 보면 어디선가 금이 간다고. 그 소문이 황노인의 귀에 들어오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황노인은 은별을 가마 앞으로 불렀습니다. 식은 가마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황노인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마 아궁이 안쪽 재가 바람에 조금 흔들리다 가라앉는 것을 은별은 가만히 보았습니다. 황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흙을 잘못 만졌기 때문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별의 손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펴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반박하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손이 먼저 반응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은별은 잠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흙은 이상해요. 속에 돌가루가 섞여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은별은 알았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건드리는지를, 황노인의 얼굴이 굳는 것을 보면서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나온 뒤였습니다. 황노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화를 내거나 부정하거나 설명을 했다면 그나마 다른 방향이 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황노인은 그저 돌아섰습니다. 등이 보이는 순간 은별은 무언가가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니라 더 오래되고 더 묵직한 무언가가 제자리를 잡아버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황노인은 은별에게 흙을 만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레 앞에 앉으려 하면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가마 앞에 가면 자리를 비키라 했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없었지만 그것이 명령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은별의 손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하루 종일 부엌을 오가고 마당을 쓸고 저녁을 짓고 나면 손은 닿아야 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어색하게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흙을 만지지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흔드는 것인지 은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황노인은 계속 그릇을 구웠습니다. 같은 흙으로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그릇은 계속해서 금이 갔습니다. 이제 원인이 은별이 아니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지만 황노인은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무엇을 인정하는 일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는 것보다 계속 나아가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무엇을 불러올지 알면서도 마을 안에서는 이미 이야기가 여러 갈래로 돌고 있었습니다. 도원요 며느리가 흙을 망쳤다는 말도 있었고 황노인이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두 이야기가 뒤섞이면서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소문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기우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그리고 그 마을에서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기우는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은별은 그것을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게 만들 것 같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저 하루를 견디고 다음 하루를 견디는 방식으로 그 겨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눈이 가장 많이 내린 날 밤이었습니다. 황노인이 바깥에서 들어오더니 은별에게 말했습니다. 길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짐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은별이 모를 리 없었고 황노인도 은별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별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이라 할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보따리 하나에 다 들어갈 만큼이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눈은 계속 내렸고 창호지 너머로 마당의 윤곽이 흰빛으로 지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마집에서 처음 맞은 봄부터 이 겨울까지 그 시간이 어디에 남아있는지 은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릇 안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빚었던 그릇들 안에. 하지만 그 그릇들은 이제 이 집의 것이었습니다. 은별이 대문을 나선 것은 밤이 깊은 뒤였습니다. 눈은 소리 없이 계속 내렸고 발자국은 금세 덮였습니다. 마을 끝길로 접어들면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도원요의 굴뚝은 어두웠고 가마에는 불이 없었습니다. 빈 가마와 빈 마당과 쌓이는 눈, 그것이 은별이 마지막으로 본 그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길은 어두웠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아는 방향이 없었습니다. 눈 위에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 아래로 차가움이 올라왔고 바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 것은 마을에서 꽤 멀어진 뒤였고 은별은 길 가장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눈은 그때도 내리고 있었습니다. 쌓이는 눈 위로 어디선가 수레바퀴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은별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소리가 멈추었고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고 그리고 작고 높은 목소리가 눈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그 만남이 은별의 남은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를 그날 밤에 은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수레가 멈춘 자리에는 불빛이 없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밤이었고 길 양쪽으로 늘어선 나무들은 저마다 흰 짐을 이고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바퀴 소리가 멎고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는 동안 은별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이미 허리 위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먼저 닿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손이었습니다. 장갑도 끼지 않은 차가운 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이 닿는 순간 은별은 무언가 단단한 것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은별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뒤따라온 남자가 반대편 팔을 받쳐들었고 두 사람이 나란히 은별을 일으켜 수레 위로 올렸습니다. 수레 안에는 보자기에 쌓인 그릇들이 가득했습니다. 장돌뱅이의 수레였습니다. 그릇과 그릇 사이에 빈자리를 만들어 은별을 눕혔고 위에 두꺼운 천을 덮었습니다. 수레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눈을 밟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고 은별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잠이 드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기억하는 것은 천장이었습니다. 낮고 오래된 천장이었습니다. 목재가 세월에 그을린 빛이었고 한쪽 귀퉁이에 검댕이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작은 주막의 안방이었습니다. 아랫목이 따뜻했고 누군가 머리맡에 물 한 그릇을 놓아두었습니다. 은별은 천장을 보면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가마집이 아니라는 것,
길 위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 확인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물이 필요한지 밥을 먹을 수 있는지를 눈으로 먼저 확인하고 말은 나중에 했습니다. 남자는 주막 주인과 무언가를 의논하는 목소리가 간간히 들렸고 은별의 방 쪽으로 직접 오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것은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은별이 스스로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을 때 마루 끝에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 쪽을 보고 있다가 문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무어라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은별이 먼저 말했습니다. 신세를 졌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것을 입에 올리는데 적지 않은 무게가 실렸습니다. 신세를 진다는 것이 낯선 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 신세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추었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랑 같이 다니면 돼요. 거리낌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계산하거나 재는 것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은별은 그 웃음을 받으면서 무언가 오래된 것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흔들리는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남자의 이름은 강무진이었습니다. 장터와 장터 사이를 수레 하나로 오가는 떠돌이 상인이었습니다. 일정한 거처가 없었고 계절에 따라 장이 서는 곳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은별에게 어디서 왔는지, 왜 그 밤에 그 길 위에 있었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대해 먼저 캐묻지 않는 것이 그의 방식인 것 같았습니다. 아이 도유는 그 아버지를 따라 태어날 때부터 길 위에서 자란 것 같았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을 어색해하지 않았지만 떠나는 것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은별은 며칠을 더 주막에 머물렀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강무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이 서는 날까지 시간이 있다고 했고 그 말이 배려인지 사실인지 은별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주막에 머무는 동안 은별은 주막 일을 거들었습니다. 손이 쉬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처럼 부엌에서 일거리를 찾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흙을 만질 수 없는 손은 다른 무언가를 잡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주막 주인이 깨진 그릇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버리려던 것인데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운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금이 두 줄로 나란히 간 사발이었습니다. 은별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금이 간 선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주막 주인은 반신반의하는 얼굴이었지만 맡겨두었습니다. 은별은 주막 마당에서 흙을 조금 파냈습니다. 고운 것을 추려 물에 개었고 주막 주인에게 부엌에서 쓰다 남은 쇳가루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있다고 했습니다. 은별은 그것을 아주 조금 섞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걸로 붙여요?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틈이 있는 곳에는 무언가를 채워야 해. 억지로 붙이는 게 아니라 그 틈에 맞는 것을 찾아서. 도윤은 그 말을 가만히 듣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은별 곁에 앉아 손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뒤 그릇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금이 갔던 자리에 가는 금빛 선이 남았습니다. 주막 주인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버리려 했던 그릇이 이전보다 더 눈길이 가는 것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무진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릇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한참을 살펴보더니 은별을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얼굴이었지만 그 자리에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이 서는 날 아침 수레에 짐을 싣다가 은별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시지요. 은별은 대답 대신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수레가 주막 마당을 빠져나가는 동안 도윤은 수레 위에 올라앉아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막이 작아지고 마을이 멀어지고 길이 다시 앞으로만 이어졌습니다. 은별은 수레 옆을 걸었습니다. 발밑에 흙이 감아진 마당의 흙과는 다른 빛이었습니다. 낯선 흙이었지만 발이 닿는 감각은 같았습니다. 길 위에서의 첫날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날들이었고
어디에 닿을지도 알 수 없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은별의 손은 이제 다시 무언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앞으로 어떤 것들을 이어 붙이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게 될지를 그날의 은별은 아직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터는 살아있는 것처럼 소리를 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자리를 잡는 소리, 물건을 내려놓는 소리, 흥정하는 목소리들이 뒤섞이며 공기 안에 두텁게 쌓였습니다. 강무진은 수레를 장터 안쪽 길목에 세우고 짐을 풀었습니다. 그릇을 고르는 일이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 옆에서 크고 무거운 것을 받아내리며 제 몫을 했습니다. 은별은 그 옆에 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길 위의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강무진의 방식은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목청을 높여 사람을 부르지 않았고 물건의 조음을 먼저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를 잡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이 발을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래 장터를 돌아다닌 사람의 여유인지 아니면 타고난 기질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조용함 안에 신뢰 같은 것이 쌓여 있다는 것을 은별은 며칠 만에 알았습니다. 장터에 나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보자기에 무언가를 싸들고 강무진의 수레 앞을 지나다가 멈추었습니다. 주저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수레에 놓인 그릇들을 한번 보았다가 자신이 들고 온 보자기를 한번 내려다보았다가 그러다 결국 가만히 서서 울상을 지었습니다. 강무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은 보자기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안에는 찻잔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유약이 고르게 올라있고 빛이 깊은 솜씨 있는 사람이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몸통을 가로질러 금이 가 있었습니다. 가는 금이 아니라 조각이 나뉠 듯 벌어진 자리였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건 돌아가신 아내가 남긴 거라 버릴 수가 없구나. 그 말을 듣고 강무진은 은별 쪽을 보았습니다. 은별은 노인에게서 찻잔을 건네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받쳐들고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금이 간 선을 손가락으로 따라갔습니다.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벌어졌는지, 흙의 결이 어느 쪽으로 누워있는지를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은별이 말했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노인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말을 쉽게 믿지 않는 나이의 사람이었지만 은별의 손이 찻잔을 잡고 있는 방식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은별은 사흘이 걸렸습니다. 장터 한쪽 구석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흙을 고르고 쇳가루를 아주 조금 섞고 물의 양을 맞추었습니다. 찻잔이 오래된 것인 만큼 흙의 성질도 달랐습니다. 무르지 않고 단단히 굳은 것이었습니다. 그 성질에 맞게 배합을 바꾸었습니다. 도윤은 매일 아침 은별 옆에 앉아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눈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아이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찻잔이 완성되었습니다. 금이 갔던 자리를 따라가는 금빛 선이 남았습니다. 억지로 숨긴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채워진 것처럼 자연스러운 선이었습니다. 찻잔의 빛깔과 어울리면서도 그것이 없었을 때와는 다른 무언가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노인이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찻잔을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금빛 선 위에 손가락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그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은별은 보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구경하던 사람 하나가 말했습니다. 깨진 그릇이 더 예뻐졌네. 그 말이 장터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깨진 그릇을 들고 은별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오래된 장독 뚜껑, 제사상에 쓰던 접시. 저마다의 사연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은별은 하나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은별을 달빛 수리꾼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생긴다는 것은 자리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은별은 그것을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부풀리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자리에 앉아 손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강무진은 그것을 지켜보면서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레 옆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은별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장터에 가면 자리를 하나 빌려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레 옆에 기대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자리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하는 방식이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강요도 권유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을 말하는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은별은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장터는 사흘 길이었습니다. 수레가 움직이는 동안 도윤은 은별 옆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어떤 흙이 좋은지, 쇳가루를 왜 섞는지, 금이 간 자리마다 방법이 다른지. 은별은 묻는 것마다 짧게 답했습니다. 설명하듯이 말하지 않았고 아이가 스스로 이어붙일 수 있도록 실마리만 내어놓는 방식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실마리들을 받아 오래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수레가 멈추면 길가 흙을 손으로 집어 비벼보고 마른 것과 젖은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손바닥으로 확인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첫날 강무진이 자리를 구해왔습니다. 장터 한쪽 처마 아래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서 조금 비켜난 자리였습니다. 넓지 않았지만 앉아서 일하기에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강무진은 판자 하나를 구해다 작게 깎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그 위에 글씨를 썼습니다. 달빛 공방 깨진 그릇을 이어드립니다. 간판이 걸린 것은 오후였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기울 무렵 첫 손님이 왔습니다. 밥그릇 하나였습니다. 오래 쓴 것이었습니다. 바닥 쪽으로 금이 길게 가 있었고 안쪽에 세월이 만든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별은 그것을 받아들고 살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연장을 정리했습니다. 강무진은 장터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공방이 생겼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들이 자리를 잡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공방 앞에는 그릇을 든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 새 것, 사연 있는 것, 그냥 아까운 것. 저마다의 이유로 들고 온 것들이었습니다. 은별은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장터의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흙이 손끝에서 섞이고 금이 간 자리를 따라 채워지고 그 위로 가는 빛이 올라오는 것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마집에서 혼자 물레 앞에 앉던 새벽과 느낌이 닮았으면서도 달랐습니다. 그때는 혼자였고 지금은 옆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가는지 은별은 아직 말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녁이 되어 공방 앞에 사람이 없어지면 은별은 그날 고친 그릇들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금빛 선들이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가늘고 어떤 것은 굵고 어떤 것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 선들이 그릇에 남긴 것이 흠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를 은별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깨진 자리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채워진 자리는 이전과 다른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판단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런 것인지를 은별은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은별이 아직 알지 못하는 일이 먼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백운촌 쪽에서 이상한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도원효의 그릇이 납품처에서 잇따라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장터를 오가는 상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올지 그리고 그것이 은별에게 닿았을 때 무엇을 건드리게 될지를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달빛 공방의 불은 그날 밤도 가장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느리게 그러나 물보다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장터와 장터 사이를 오가는 상인들의 입에서 처음 흘러나온 말은 단편적인 것이었습니다. 도원요 그릇이 왕실 납품처에서 퇴짜를 맞았다는 것, 납품이 끊겼다는 것, 마을 안에서 황노인을 찾아오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 그 조각들이 장터를 돌고 돌다가 달빛 공방 앞까지 흘러온 것은 공방이 자리를 잡고 한 해가 조금 지난 뒤였습니다. 강무진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녁장이 파할 무렵 오래 알고 지낸 상인 하나가 수레 옆에서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강무진은 그 말을 듣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상인이 돌아간 뒤
그는 한동안 수레 옆에 서서 장터 불빛이 하나씩 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방 안으로 들어가 은별에게 말했습니다. 말하는 방식이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꾸미거나 완충하지 않고 들은 것을 들은 대로 전했습니다. 은별은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고치던 그릇이 있었고 흙이 굳기 전에 마무리해야 하는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강무진의 말이 끝났을 때 은별은 손에 묻은 흙을 천천히 닦으며 말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말 안에 자신이 모르는 무게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연장을 정리하다가 멈추고 잠시 은별의 얼굴을 보았다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은별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다가 다시 천장을 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백운촌을 떠난 날 밤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눈 위에 주저앉았던 다리의 무게, 가마집 굴뚝이 어둠 속에서 식어있던 모습, 보따리 안에 아무것도 넣지 못한 채 나섰던 그 새벽. 그것들이 지나간 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감각은 몸 안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문은 그 뒤로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장터가 바뀔 때마다 오가는 상인마다 조금씩 다른 말을 보태었습니다. 도원요에서 나온 그릇들이 쓰다 보면 금이 간다는 것, 왕실 납품이 끊기면서 황노인이 마을에서 얼굴을 잘 내밀지 않는다는 것, 그 그릇들을 받았던 납품처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상인의 입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황노인이 오래전부터 값싼 흙에 돌가루를 섞어 쓰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그 말이 공방 안으로 들어온 날 은별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살폈지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은별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있었는지 후에 도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은별이 유난히 오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만 기억했습니다. 백운촌 사람들의 말도 따라왔습니다. 그 며느리가 진짜 장인이었구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흙이 이상하다고 했을 때 알아들었어야 했는데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뒤늦은 말들이었습니다. 은별이 마을을 떠난 날 밤에는 아무도 대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강무진은 그 말들을 은별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하지 않아도 어차피 돌고 도는 소문이었지만 강무진은 굳이 앞에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은별에게 무엇이 될지를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위로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고 그냥 늦어버린 말이 된다는 것을. 하지만 은별의 귀에는 결국 닿았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보러 온 노파 하나가 달빛 공방 앞에서 그릇을 맡기다가 문득 은별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백운촌 도원요에서 오신 분이 아니냐고. 은별이 잠시 멈추었다가 고개를 끄덕이자 노파는 손을 한 번 잡았다 놓으며 말했습니다.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더구나. 뒤늦게 안 사람들이 많이 미안해한다더라. 은별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반갑다거나 홀가분하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웃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들고 있다가 내려놓는 것과 비슷한 얼굴이었습니다. 노파가 돌아간 뒤 은별은 다시 그릇을 들었습니다.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말했습니다. 이제 그 일은 다 지난 일이에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쉽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지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 사람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안에서 무언가를 스스로 사겨야 한다는 것을. 10살 때부터 길 위에서 많은 것을 본 아이는 그런 것들을 말보다 먼저 느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달빛 공방에는 멀리서도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그릇을 고친다는 소문이 장터를 넘어 마을로, 마을을 넘어 읍내로 번져나갔습니다. 오래된 그릇을 들고 하루 길을 걸어온 사람도 있었고 수레를 타고 먼 고을에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릇마다 사연이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 아이를 낳던 날 쓴 것, 평생 밥을 담아온 것. 깨지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금이 간 뒤에야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은별은 그것들을 하나씩 고쳤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릇마다 흙의 성질이 달랐고 금이 간 방향이 달랐고 채워야 할 틈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두 개를 고친 적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곁에서 보며 배웠습니다. 이제는 작은 것들은 혼자 할 수 있을 만큼 손이 익어 있었습니다. 강무진은 여전히 장터를 돌았습니다. 수레에 그릇을 싣고 길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수레가 달빛 공방으로 돌아오는 방향을 먼저 잡기 시작했습니다. 장이 끝나는 날이면 어김없이 공방 앞에 수레가 섰고 강무진은 짐을 내리기 전에 공방 안을 먼저 들여다보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방향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공방 앞 평상에 셋이 나란히 앉은 날이 있었습니다. 장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낮에 혼자 그릇 하나를 고쳤고 그것을 저녁에 내보이며 잘 됐는지를 물었습니다. 은별이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살폈습니다. 금빛 선이 조금 굵었지만 손이 제 방향을 알고 움직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은별이 말했습니다. 잘 됐다. 도윤이 웃었습니다. 강무진도 그것을 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셋이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잠시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자면 무엇이 될지를 세 사람 중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상 위의 저녁이 세 사람에게 각각 다른 무게로 내려앉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도원효의 가마집이 식어가는 동안 달빛 공방의 불은 밤마다 켜져 있었습니다. 깨진 것들이 모여드는 자리에서 은별의 손은 오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다음으로 향하는 것이 그릇만이 아니라는 것을 세 사람은 그 저녁 평상 위에서 처음으로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조용히 쌓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조금씩,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과 자리와 관계가 다른 모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달빛 공방이 그러했습니다. 처음 처마 아래 판자 하나를 걸었던 자리는 이제 제법 반듯한 공방이 되어 있었고 간판의 글씨는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아무도 바꾸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랜 것이 오히려 그 자리에 어울렸습니다. 도윤은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10살이었던 아이가 20살이 되었습니다. 키가 강무진을 넘어선 것은 16 무렵이었고 손이 은별보다 커진 것은 그보다 조금 뒤였습니다. 그러나 손이 커졌다고 해서 손끝이 바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오래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을 은별에게서 배운 것인지 아니면 타고난 성질이 그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손이 준비되는 것을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이제 도윤의 손은 작은 것들을 혼자 고칠 수 있었습니다. 금이 가는 방향을 읽고 흙의 성질을 가늠하고 틈에 맞는 배합을 찾는 것을. 완전히 은별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손이 다르면 방식도 달라지는 것이어서 도윤의 손이 만들어내는 금빛 선은 은별의 것보다 조금 더 굵고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부족한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그것이 도윤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별은 그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강무진은 여전히 장터를 돌았습니다. 나이가 드니 수레를 끄는 것이 예전만큼 가볍지 않았지만 길 위에 있는 것이 체질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장터에서 공방으로 돌아오는 길을 그는 여전히 가장 먼저 잡았고 돌아올 때마다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저녁 평상 위에서 풀어놓았습니다. 어느 고을에서 좋은 흙이 나온다는 것, 먼 장터에서 달빛 공방을 아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 오늘 길에서 본 것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평상 위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보내는 시간이 일상이 된 것은 언제부터였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느 날 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달빛 공방의 이름은 이제 멀리까지 알려져 있었습니다. 가까운 장터에서 시작된 소문이 몇 해를 돌고 돌아 읍내를 넘고 강 건너 고을까지 닿았습니다. 깨진 그릇을 들고 먼 길을 오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그릇보다 사람을 보러 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달빛 수리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방 앞에 앉아 은별이 일하는 것을 한참 보다가 말없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자신이 들고 온 그릇의 사연을 풀어놓다가 돌아갔습니다. 은별은 그 모든 것을 한결같이 대했습니다. 그릇을 고치는 방식이 처음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명해진다는 것이 손의 방식을 바꾸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자리에 앉아 흙을 고르고 손을 움직이는 것.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해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백운촌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황노인의 안부를 전하러 온 것도 아니었고 도원요의 일을 이야기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에 그릇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도원요에서 구워낸 것이 분명한 빛깔과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것만큼은 버릴 수가 없어서요. 선생님이 고쳐주신다는 말을 듣고 먼 길을 왔습니다. 은별은 그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익은 흙의 감각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만졌던 것들과 같은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릇을 돌려보면서 은별은 이것이 누구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황노인의 방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좋았던 시절의 솜씨였습니다. 불량 흙을 쓰기 전 도원요가 이름을 얻던 때의 그릇이었습니다. 은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릇을 손 위에 올려두고 금이 간 자리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는 이미 손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움직이기 전에 잠시 멈추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도유는 그것을 보면서 연장을 정리하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윽고 은별이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찾아온 사람이 돌아간 뒤 공방 안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도윤이 은별을 보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은별은 그 그릇을 작업대 위에 올려두고 흙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그날 밤이었습니다. 장이 끝나고 돌아온 강무진이 평상의 자리를 잡았고 도윤이 차를 끓여왔습니다. 셋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공방 지붕 위로 달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을 달이었습니다. 여름 달보다 높고 차가웠으며 그 빛이 공방 처마 끝을 타고 마당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이 차를 한 모금 마시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깨진 그릇은 왜 더 예뻐지는 걸까요? 그 말이 평상 위에 놓였습니다. 강무진이 잔을 내려놓으며 도윤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은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별은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공방 마당의 달빛이 고요했습니다. 잠시 뒤 은별이 말했습니다. 깨진 자리에는 이야기가 남기 때문이란다. 그 말이 떨어지고 나서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차가 식어가는 것도 달이 조금씩 자리를 옮기는 것도 공방 안쪽에서 오늘 고친 그릇들이 제 온도로 굳어가는 것도 모두 같은 시간 안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오래 마음 안에 두었습니다. 깨진 자리에 이야기가 남는다는 것. 그것이 그릇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백운촌을 떠난 밤의 은별에게도 길 위에서 평생을 보낸 강무진에게도 태어날 때부터 한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란 자신에게도 저마다의 깨진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마다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 이야기들이 모여 지금 이 평상 위에 저녁이 된 것이라는 것을. 은별의 손은 다음 날 아침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운촌에서 온 그릇이 작업대 위에 있었습니다. 황노인의 솜씨가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은별은 흙을 고르면서 그 그릇을 한번 보았습니다. 금이 간 자리가 어느 방향으로 벌어져 있는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손이 먼저 알았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지만 고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은별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공방 지붕 위로 조용히 내려앉는 밤이면 그 손은 오늘도 깨진 그릇을 이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릇과 그릇 사이의 금간 자리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진 틈을, 시간이 남긴 상처의 자리를. 채워지는 것들은 이전과 같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달라진 모양으로 제자리를 찾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달빛 공방의 불은 오늘 밤도 가장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마당 위로 달빛이 내려앉고 공방 안에서는 흙내음이 번졌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공방 벽에 나란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길었다가 짧아졌다가 달이 움직이는 대로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은별의 손은 오늘도 깨진 것들을 이어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언제나 그러했듯 그릇만을 잇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고 다시 이어 붙이던 한 사람의 손처럼 우리의 삶에도 금이 간 자리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상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더 단단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밤길 야담의 불을 계속 밝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오래된 이야기들을 다시 이어 붙이는 힘이 됩니다. 다음 밤에도 잠들기 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따뜻한 옛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